絶対に諦めない決意を持って国家国民のため果敢に働いて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 이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79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직접 제작한 오키나와 해도에는 류큐국이란 이름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불과 146년 전 일본이 스스로 인정했던 독립왕국의 흔적이었죠. 문제는 그 좌표가 현대 위성 자료와 0.8% 오차로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구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일본 학계는 코웃음을 쳤지만 단 48시간 만에 그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유엔 역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역사가 경고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섬, 정말 일본 땅이 맞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도쿄 총리관저 브리핑룸 기자회견장. 각국 기자 2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찬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갔죠. 독도와 대마도 그리고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선언이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자 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그 순간 제 펜을 쥔 손이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매튜 스필드라고 합니다. GAI 소속 지정학적 기술 아키비스트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추적해왔지만 이 세 지역을 동시에 거론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회견장 한가운데서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역사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BBC 특파원이 황급히 노트북을 열며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고 CNN 카메라가 일제히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일본 경호원들이 재빨리 제지했어요. 회견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수많은 긴장의 순간들을 목격해왔지만 이날만큼 공기가 날카롭게 얼어붙은 적은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감지한 건 단순한 외교적 긴장이 아니라 70년 넘게 억눌려 온 역사의 균열이 드러나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한 단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류큐, 사라진 왕국의 이름이 70년 만에 일본 총리의 입에서 다시 불려졌다는 사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GAI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며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했어요. 류큐 왕국, 1879년 일본 강제 병합, 조선과의 외교관계. 화면에 뜨는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류큐는 단순히 일본에 흡수된 지역이 아니었어요. 독립적인 외교권을 가진 왕국이었고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류큐 사신들의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려 500년 넘게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문화재를 주고받았고 표류민을 구조에 송환했으며 서로의 왕실을 존중했다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오늘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 과정을 추적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은 슈리성 왕궁 도서관을 불태웠고 왕실 문서고를 폐쇄했으며 류큐어 사용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영토 합병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이 패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1910년 한일병합.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취한 조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창씨 개명, 우리말 금지, 문화재 약탈, 역사 왜곡. 류큐에서 먼저 실험했던 그 방법들을 36년 뒤 조선에 그대로 적용한 거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이 세 지역을 동시에 거론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류큐 병합이 정당했다면 조선 병합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려는 시도였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정부에서 15년간 일해온 제가,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아니, 놓친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서구 학계에서는 류큐를 단순히 오키나와현으로만 다뤄왔고 그 이전의 독립왕국 역사는 각주 정도로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중국은 류큐를 조공국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한국은 형제 왕국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일본만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오래된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교수, 도쿄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제가 어젯밤 발견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의 표정이 무거워지며 자네가 건드린 건 일본 학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류큐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고 그 성공 모델이 조선 병합으로 이어진 것이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순간 저는 일본 우익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조용한 경고를 내비쳤어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묻어두는 게 나을지 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학자로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류큐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이었다는 주장도 있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라는 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GAI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도쿄 현지 조사 마무리하고 귀국 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다카이치 선언건으로 긴급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에 정리해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영토일까요? 역사일까요? 아니면 정체성일까요?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워 보이는 밤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70년 넘게 묻혀온 진실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류큐의 침묵, 조선의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역사 왜곡의 그림자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가 놓친 퍼즐 조각들이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과연 누가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될까요? 다카이치 총리일까요? 일본 정부일까요? 아니면 70년간 이 진실을 외면해온 국제사회 전체일까요? 침대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다카이치 선언 이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70년 넘게 역사 왜곡을 견뎌온 나라가, 독도 문제로 수십 년간 일본과 맞서온 나라가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문득 오후에 만났던 다나카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라던 그 경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분명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 추적 필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맨해튼 GAI 본부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5명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제보고서를 들고 있더니 자네가 도쿄에서 발견한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다면서 류큐 왕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실물 증거가 있다면 이건 단순한 역사 분쟁이 아니라 국제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실물 증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류큐와 조선의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유물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요? 일본은 철저하게 기록을 말살했지만 혹시 살아남은 조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GAI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관련 자료, 미군 기록 보관소, 개인 수집가들의 목록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모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백발의 노병이 나와 1953년 부산 수용소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면서 그가 일본은 아니라고 했고 류큐에서 왔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노병의 이름이 자막에 떴습니다. 윌리엄 밀러, 통신병, 손이 떨렸습니다. 윌리엄 밀러. 그 이름이 왜 이렇게까지 낯익은 걸까요? 저는 급히 개인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족 자료, 어머니가 정리해주신 족보, 그리고 거기서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외조부 윌리엄 밀러, 한국전쟁 참전, 1953년 귀국.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외조부가 류큐 생존자를 만났다고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국장에게 주말 휴가를 신청했어요.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면서 로스앤젤레스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지만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저는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LA 자택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지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 유품이 아직 다락방에 있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럼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면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되물으셨어요. 저는 단지 외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상자 몇 개가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씩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훈장, 흑백 사진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카세트 테이프 5개가 보였습니다. 라벨에는 외조부의 손글씨로 부산, 1953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다락방을 뒤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전원을 연결했어요. 첫 번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고 곧 젊은 외조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953년 부산 임시 수용소에서 이것을 기록한다. 나는 윌리엄 밀러 미군 2등 통신병이다. 테이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는 외조부의 말이 이어졌어요. 수용소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다른 피난민들과 달리 일본어를 쓰지 않았고 한국어도 아니었으며 류큐 출신이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역관 김 상사가 겨우 몇 마디 알아들었다면서 그 노인은 낡은 천보자기를 풀었는데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외조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문서였다면서 김 상사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이건 조선과 류큐가 교류했던 기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기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류큐 왕국을 침략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전부 불태웠고 궁궐 도서관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죽이고 언어 사용을 금지했다면서 자신은 왕실 서고지기의 후손으로 목숨을 걸고 사본 몇 장을 베껴 숨겨진 곳에서 지켜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간절한 만큼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외조부가 계속 말했어요.
노인은 나를 붙잡고 간곡히 부탁했다면서 제발 이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조선과 류큐는 형제 나라였다고, 일본은 지우려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외조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기록을 한국 정부에 전하겠다고. 테이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는 외조부의 말이 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조부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셨던 겁니다. 전쟁의 트라우마, 바쁜 일상,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외조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시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중얼거리셨다는 그 말 말입니다. 저는 다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아래, 훈장 옆, 사진 뒤,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폈어요. 그러다 상자 바닥에 깔린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는데 테이프로 여러 겹 감싸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 6장이 나왔습니다. 한자와 옛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살짝만 만져도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록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70년 전 부산에서 류큐 노인이 외조부에게 맡긴 마지막 유산, 하지만 저는 한자를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지만 동양 고문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저는 문서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다락방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류큐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다면서 다만 가끔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셨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테이프와 문서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못다한 약속을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서를 한국에 전해드려야 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외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면서 조심하라는 말씀만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문가를 찾아야 했어요. GAI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가 서울대학교 해양영토 연구소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연 박사 조선왕조실록과 동아시아 외교 문서 전문가라는 소개가 나왔어요. 이력을 보니 류큐 관련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한 세계를 이끄는 학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지연 박사님께, 저는 GAI 소속 매튜 스필드라고 합니다. 제 외조부가 한국전쟁 당시 류큐 생존자로부터 받은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조선과 류큐의 외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어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70년 전 부산으로 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류큐 노인이 마지막 희망을 외국인 통신병에게 맡겼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약속이 70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생각보다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라면서 다음 주에 서울로 와줄 수 있는지 물어왔어요. 본인이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만약 진짜라면 이건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발견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인천공항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외조부가 70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 류큐 노인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 그리고 일본은 철저히 숨겨진 진실. 이 모든 것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500년 전 형제였던 두 나라의 인연이 7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어요. 70년 전 외조부가 밟았던 바로 이 땅,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 한글 간판들, 활기찬 거리,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외조부가 보셨던 전쟁의 폐허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 세계를 이끄는 대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바로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해양영토연구소는 조용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외조부의 테이프와 70년 된 문서가 들어있었죠. 연구소 문을 노크하자 들어오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으로 가득한 공간이 보였습니다. 고문서, 복사본들, 지도들, 두꺼운 학술지들이 빼곡했어요. 창가 책상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한지연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매튜 스필드 씨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면서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이런 건 처음 다뤄보는 거라 조심스럽다면서 외조부가 70년간 보관해 온 문서라고 설명했어요. 한지연 박사는 흰 면장갑을 꺼내 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졌고 입술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며 그녀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프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외조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젊은 외조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53년 부산에서의 만남. 류큐 노인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약속. 테이프가 끝나자 한지연 박사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문서는 진짜라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신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서체를 보시면 조선 중기 관청 문서에서 쓰이던 해서체라면서 그리고 이 구조와 형식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류큐 외교 문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류큐국 중산왕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조선과 류큐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 안에서 형제국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이 문서는 양국 간 서신 교환 기록의 사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한지연 박사의 목소리는 점점 흥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독도 관련 문구와 비슷한 표현이 보인다면서 우산도와 무릉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6장을 모두 펼쳐놓고 배열했습니다. 매튜 씨,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연 박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일본은 제국주의가 지우려 했던 역사적 진실의 증거라면서 류큐 왕국이 독립적 외교권을 가진 주권국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이었어요. 조선과 류큐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면서 사신이 오고 갔고 문화가 교류되었다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879년 일본은 류큐를 강제 병합하면서 이 모든 기록이 말살되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류큐 왕국의 도서관을 불태웠고 왕실 문서고를 폐쇄했으며 류큐어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 교육을 금지했다면서 심지어 성씨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울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물었죠. 한지연 박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능했다면서. 그리고 똑같은 일이 36년 뒤 조선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면서 궁궐 도서관 약탈, 문화재 반출, 우리말 금지, 창씨 개명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은 류큐에서 먼저 실험했다면서 한 왕국을 어떻게 지도에서 지우는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살하는지 배운 뒤 그 성공한 모델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지연 박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대마도, 류큐를 동시에 거론하는 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침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면서 류큐 병합이 정당했다면 조선 병합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지연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외조부가 지키려 했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문서는 일본은 가장 숨겨진 진실이라면서 류큐가 독립왕국이었다는 증거이자 조선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라고 그녀는 문서를 다시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겠다면서 외교부에서 일하는 서민준 협상관을 언급했습니다. 해양영토 분쟁 전문가로 이 문서의 국제법적 의미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민준 협상관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침착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한지연 박사가 문서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힐 거라면서 하지만 일본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로비가 시작될 테고 압력이 들어올 거라면서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다면서 이런 건 제 외조부의 유언이라고 대답했어요. 서민준 협상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스럽다면서 그렇다면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지연 박사는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조선왕조실록의 류큐 관련 기록들,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 기록, 그리고 대마도에 관한 계획조약 조항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성종실록에 류큐 사신이 한양에 온 기록이 있다면서 그리고 명종실록에는 류큐 표류민을 조선이 구조에 송환한 기록도 있다고 한지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두 나라는 수백 년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일본은 주장하는 것처럼 류큐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면 이런 독립적 외교 관계가 가능했겠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준 협상관이 거들었어요. 대마도도 마찬가지라면서 조선과 일본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대마도는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조약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면서 일본은 완전히 지배한 땅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류큐, 대마도, 독도, 일본은 주장하는 이 세 지역은 모두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일본은 패턴이 보인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류큐를 삼켰고 그 방법을 조선에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상황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취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제작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본은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만드는 다큐가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스폰서 중에 일본 기업들도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미국도 일본은 편을 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CNN에서 일본은 전문가가 나와 한국의 역사 왜곡을 주장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조직적인 댓글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메일로는 협박성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당신의 다큐는 편파적이라면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커리어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흔들렸고 동료들은 하나 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편집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외조부의 테이프를 다시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발 이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류큐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약속했다는 외조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자문해봤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한지연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직접 오키나와에 가야 합니다라면서
류큐 사료 보존회 대표 타마키 쇼에이 선생을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조부님께서 만났던 그 노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146년간 지켜온 나머지 문서가 오키나와에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만에 약속의 끝을 확인하러 가는 거라면서 외조부가 못다한 여정을 제가 완성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한지연 박사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타마키 선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분간의 통화 끝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오후 3시에 슈리성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지연 박사와 함께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키나와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탑승구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외조부가 1953년 부산에서 류큐 노인을 만난 지 70년, 그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지연 박사가 옆 좌석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타마키 선생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 아마 매튜 씨가 깜짝 놀라실 거라고 덧붙였어요. 2시간 뒤 비행기는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외조부가 70년 전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류큐의 땅, 이제 제가 직접 밟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슈리성 방향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바다, 야자숲, 독특한 건축물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이 한때 독립왕국이었다는 걸 풍경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덧붙였어요. 슈리성 입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다가가 인사를 나눴고 저를 소개했어요. 타마키 쇼에이 선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랜 시간 기다렸다면서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따라오라는 손짓에 우리는 슈리성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 한 채 앞에서 타마키 선생이 멈춰 섰어요. 이곳이 저희 집안이 300년간 지켜온 곳이라면서 1879년 일본군이 슈리성을 점령한 그날 밤 증조부께서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문서를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마당과 단정한 목조 건물이 보였어요. 타마키 선생은 우리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방 한가운데 작은 목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목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천을 풀자 누렇게 변색된 문서 몇 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당신 외조부께서 받으셨던 문서의 나머지 반쪽이라면서 146년간 우리 집안이 지켜온 류큐 왕국의 마지막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외조부의 문서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두 문서의 끝부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찢어진 인장의 반쪽씩이 양쪽에 있었고 글자들도 완벽하게 이어졌어요. 70년, 아니 146년 만에 두 조각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타마키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조들께서 지켜주신 거라면서 우리 류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중얼거렸어요. 한지연 박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면서 한 왕국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역사의 목소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조부가 70년간 지키려 했던 약속이, 류큐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타마키 선생의 집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다다미 위에 놓인 두 문서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이어졌어요. 한지연 박사가 돋보기를 들고 연결 부분을 자세히 살피며 인장의 절반씩이 양쪽에 나뉘어 찍혀 있다면서 애초에 이 문서는 하나였고 의도적으로 나눠 보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중요 문서를 보관할 때 쓰던 방식이라면서 두 조각이 모두 있어야만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어요. 타마키 선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께서 1879년 슈리성이 함락되던 그날 밤 이 문서를 둘로 나누셨다면서
한 조각은 조선으로 보내고 한 조각은 류큐에 남겨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셨다고 말했어요. 우린 한 번도 일본이 된 적이 없다는 선조들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146년간 두 집안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타마키 선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주름 속에서 150년의 한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타마키 선생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올 거라면서 류큐가 독립왕국이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오키나와 주민들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선과 류큐가 형제나라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라면서 일본이 지우려 했던 역사가 되살아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마키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다면서 선조들의 유언을 이제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면서 특히 우익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타마키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각오하고 있다면서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침묵의 죄라고 대답했습니다. 150년간 우리는 침묵했고 그 결과 류큐는 지도에서 사라졌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두 문서를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한지연 박사가 각도를 조정해주며 이 사진들이 국제사회에 제출될 증거자료가 될 거라면서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저는 타마키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문서 외에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말입니다. 타마키 선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나 안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색이 바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1945년 이전에 찍힌 슈리성 사진들이라면서 류큐 왕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낡은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류큐에 방문했을 때 교환한 친서의 사본이라면서 이건 역시 두 나라의 우정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숨을 죽이며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이 함께 공개되면 인류 학술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면서 일본이 아무리 반박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타마키 선생은 우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타마키 선생이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슈리성이 보이는 언덕으로 걸어가며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 성이 류큐 왕국의 심장이었다면서 일본군이 점령한 후 모든 기록을 불태웠지만 백성들의 기억까지는 지우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류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서 언젠가 그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슈리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조부가 70년 전 부산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제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지연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게 정해졌다면서 의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나하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촬영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지연 박사가 서울 연구소에 연락해 예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동료 교수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된다면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거라면서 일본의 류큐 병합이 불법이었다는 게 증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키나와의 밤 풍경이 고요했어요. 어쩌면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일본 정부의 압력, 우익의 협박, 국제사회의 의심, 모든 걸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은 우리 편이라는 건 말입니다. 146년간 두 집안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문서, 70년 전 외조부가 받은 약속, 그리고 지금 타마키 선생이 내민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타마키 선생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선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에게 당신 외조부께서 70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제 그 약속이 완성되는 걸 제가 살아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오키나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거라면서 외교부, 학계, 언론까지 모두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거라면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역사를 바꿀 증거들이 들어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외조부의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코 지지 않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지연 박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연구소, 외교부, 언론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연구소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짐도 찾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서울대학교 해양영토 연구소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민준 협상관을 비롯해 역사학 교수 5명, 고문서 전문가 2명, 그리고 외교부 관계자들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가방에서 문서 사진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서민준 협상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 고위층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면서 이 건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문서 전문가들이 즉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종이의 재질, 먹의 성분, 인장의 형태까지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했어요. 2시간 뒤 수석 전문가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품이라면서 종이는 조선 중기에 사용되던 한지이고 먹은 당시 제조법과 일치하며 인장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류큐 국왕의 옥새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어요. 한지연 박사가 보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수백 년 전부터 조선과 류큐가 형제 왕국으로 교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류큐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면 애초에 조선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어요.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된다면 동아시아 역사 서술 전체가 바뀔 텐데 일본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스럽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민준 협상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개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면서 국내외 언론을 모두 초청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외조부의 약속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대형 스크린에 문서 사진이 떴습니다. 한자와 옛 한글이 섞인 문서, 그리고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인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한지연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1879년 일본이 류큐를 강제 병합하면서 말살하려 했던 역사의 증거라면서 두 집안이 146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외조부 윌리엄 밀러가 1953년 부산에서 류큐 노인을 만난 이야기. 그가 받은 문서와 약속, 그리고 7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약속의 완성에 대해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화면에는 오키나와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타마키 선생의 모습이 떴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류큐 왕국의 후손으로서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한다면서 선조들의 혼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토대학교 역사학과 명의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서가 진품임이 명백하다면서 자신도 류큐 관련 연구를 해왔지만 이 정도 완벽한 증거는 처음 본다고 인정했어요. 도쿄대학 고문서 연구소도 성명을 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학문적 양심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일본 우익들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부제와 함께 한국이 역사적 증거를 공개했다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CNN은 한국이 류큐 왕국에 관한 충격적인 역사 문서를 공개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알자지라는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인가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 1위에 한국 류큐 해시태그가 올랐던 겁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 해시태그로 반응을 쏟아냈어요. 영어권에서는 한국이 숙제를 제대로 해냈다. 일본이 폭로당했다는 댓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도 한국이 이번에는 이치와 증거가 있다는 중국어 댓글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반박 성명을 내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중재해 달라면서 동맹국으로서 일본 편을 들어달라고요. 하지만 국제학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성명을 냈어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역사 연구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발표는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포드, 소르본 등 세계 인류 대학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국제역사학회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 학계의 정중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에 증거 자료를 배포했고 법무부는 국제법 검토에 들어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의 기술력과 조직력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기를 공식 요청했다는 겁니다. 역사적 진실 규명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선과 류큐의 외교 문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한다고 밝혔어요. 서민준 협상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증인으로 유엔에 서주시겠냐면서 외조부님의 증언이 세계 무대에서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텔 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외조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민준 협상관과 한지연 박사를 포함한 한국 대표단 10여 명이 함께였어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고 그 사이로 유엔 본부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조부의 약속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자 각국 대표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일본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우리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서민준 협상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들도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회의 전날 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서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발표 자료를 점검했고 저는 증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타마키 선생은 오키나와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민준 협상관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불법 침탈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은 각국 대표단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동시통역 부스에서는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로 서민준 협상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의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면서 15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불법 침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 사진이 떴어요. 조선과 류큐의 외교 문서,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가 146년 만에 다시 합쳐진 그 증거였습니다. 화면에 타마키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그는 류큐어로 먼저 인사를 한 뒤 일본어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우리 류큐는 한 번도 일본이 된 적이 없다면서 1879년 일본 군대가 슈리성을 점령한 것은 침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조들은 왕궁 도서관이 불타는 걸 보며 울었고 언어를 빼앗기며 분노했으며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에 저항했다면서 하지만 세상은 침묵했고 류큐는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어요.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류큐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지연 박사가 즉각 재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왕조실록의 류큐 사신의 방문 기록이 500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시라면서 일본의 속국이었다면 독립적 외교가 가능했겠냐고 물었어요. 미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합중국은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라면서 한국이 제시한 문서가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미국 정부는 역사적 진실 규명을 지지한다면서 류큐 주민들의 자결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제는 류큐 왕국의 독립국 지위 인정과 일본의 불법 병합 규탄이었어요. 찬성 13표, 기권 2표, 반대는 일본 단 1표였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류큐 왕국이 독립적 주권국이었음을 인정한다면서 1879년 일본의 강제 병합은 당시 국제법상 불법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연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서민준 협상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화면 속 타마키 선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외조부의 약속이 류큐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 드디어 결국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각국 대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이 말했어요. 오늘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국의 용기가 대단하다면서 모두를 위해 정의를 세워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유엔 결의안 소식이 떴습니다. 저는 서민준 협상관, 한지연 박사와 함께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의 중심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한지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면서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덧붙였어요. 유엔 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GAI 본부에서 긴급 소환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국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기차 안에서 뉴스를 보니 일본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워싱턴 GAI 본부에 도착하자 제임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기밀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국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대통령께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회의실로 이동해 생중계를 켰어요. 화면에 미국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합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한다면서 역사적 진실은 어떤 압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마도 역시 역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제임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면서 실제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재선택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 조선 기술력, 배터리 기술력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동맹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는 미국의 배신이라며 분노했고 자위대에 1급 경계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여 척이 독도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서민준 협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대응하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제임스 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NSA 사이버 전략 부국장 브래드 캐스퍼가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 사이버 방위대가 한국의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을 동시에 공격했다면서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겁니다. 브래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기술력이 상상 이상이라면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차단 시스템이 작동했고 오히려 역추적해서 일본 공격 서버를 무력화시켰다고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술력이라면서 미국 NSA도 이 정도는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집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탈환 작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긴장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서민준 협상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라면서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뉴스 채널을 켰어요. CNN이 독도 해역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 청룡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십 대의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정이 나타났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면서 한국이 완전 자율 작전이 가능한 무인 함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보도했어요. 일본 함정들이 당황한 듯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무인 함대가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어요. 브래드 캐스퍼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냐면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를 꺼내 들었다고 말했어요. 저 무인 함대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데 인간 함대보다 반응 속도가 100배 빠르다면서 일본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가 있었다면서 단순 훈련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무인 함대를 천천히 철수시켰어요. 마치 여유롭게 시위하듯 말이죠. 그날 밤 백악관에서 또 한 번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제력 있는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일본은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대마도 문제도 역사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GAI 본부 지하 상황실에 있었어요. 제임스 국장과 브래드 캐스퍼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극비라면서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대마도 인근 해역이 보였어요. 브래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마도 회복 작전을 실행했다면서 며칠 전 새벽 시간대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마도를요?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혈 작전이었다면서 한국 해군 특수부대와 무인 함대가 동시에 투입되었다고 덧붙였어요. 화면에는 작전 기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청룡함에서 특수부대원들이 고속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대마도 주요 거점에 상륙했고 동시에 수십 대의 무인기가 상공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혼란에 빠졌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한국의 사이버 부대가 일본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고 그 사이 특수부대가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브래드가 타이머를 가리켰습니다. 작전 시작부터 완료까지 4시간 20분이라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영토 회복 작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원들은 저항도 못하고 항복했다면서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애초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는 대마도 최고봉 정상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떴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임스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묵인했다고 밝혔어요. 일본이 먼저 독도를 도발했으니 자업자득이라면서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자위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침략이라며 제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개해조약 원본,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친 기록,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합중국은 역사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라면서 대마도가 한국의 역사적 영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하나둘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조차 조심스럽게 한국 편을 들었어요. 역사적 정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53표, 반대 1표, 기권 27표,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유엔은 대마도가 한국의 역사적 영토이며 한국의 회복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브래드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대마도 회복 직후 즉시 민간 행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료팀이 투입되었고 식량이 공급되었으며 일본인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한국 국적을 받거나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선진국 마인드와 경제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잠시 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류큐 오키나와에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연구소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면서 류큐를 동아시아 기술력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타마키 선생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국제해양법기구는 한국을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독도, 대마도, 그리고 류큐와의 역사적 연대까지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한국 관광객이 류큐로 300%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500년 전 형제국이었던 두 나라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서민준 협상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오키나와로 오시겠냐면서 슈리성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오키나와 땅을 밟았어요. 슈리성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류큐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이었어요. 단상에는 한국 국기와 류큐 왕국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타마키 선생이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류큐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면서 15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선언했어요. 한지연 박사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조선과 류큐는 500년 전에도 형제였고 오늘날에도 형제라면서 이 우정은 어떤 제국주의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슈리성 뒤편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 오키나와 바다가 평화롭게 반짝였습니다. 외조부가 70년 전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 풍경을 저는 지금 직접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섰는데 타마키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조부께서 70년 전 약속을 지켜주셨다면서 그 약속이 오늘 완성되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조부 약속 지켰습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한지연 박사와 서민준 협상관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500년 전 조선과 류큐를 이었던 바다, 70년 전 외조부와 류큐 노인이 약속을 나눴던 그 시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민준 협상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면서 외조부님의 용기가 역사를 바꿨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지켜낸 건 여러분이라고 대답했어요. 한지연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라면서 모두를 위해 정의를 세운 거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외조부의 약속, 타마키 선생 집안의 헌신, 한국 정부의 용기,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진실을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슈리성을 바라봤어요. 150년 전 불타던 그곳이 이제 희망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류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침묵은 오늘 결국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외조부의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이것을 조선에 전해달라는 류큐 노인의 목소리, 나는 약속했다는 외조부의 대답. 그 목소리가 오키나와 밤하늘 아래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타마키 선생이 눈을 감고 들었어요. 테이프가 끝나자 그는 류큐어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역을 맡은 교수가 조심스럽게 번역했어요. 선조님들,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953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야기, 70년간 이어진 약속, 그리고 2025년 완성된 기적,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토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서 진실과 의리,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약속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정의가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조부, 당신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류큐 노인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부터 이어진 조선과 류큐의 우정도 다시 꽃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키나와의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역사, 정의의 역사, 그리고 희망의 역사가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사람의 진심과 세월의 무게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후회와 용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그 두 단어는 언제나 나란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에겐 지나간 일, 누군가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 끝이 꼭 해피엔딩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여운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진짜 마무리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답이 무엇이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를 남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